시대의 스카, 앞으로 대한민국을 젊어질 대한민국 미래의 리더 우리 김정민 박사를 모시고 오늘 주제 한반도 주변 국제 정사 변화와 우리의 선택에 대해서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정민입니다. 이렇게 재미없고 무거운 주제 거의 얼추보다 한 100분이 넘으시는 것 같은데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늘 강의 때 말씀드린 적 있죠? 저는 역사학자가 아닙니다. 저의 전공 국제관계입니다. 국제관계를 연구하다 보면은 역사가 필요해서 곁다리로 제가 연구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 전공인 국제관계, 즉 정치외교 이쪽 분야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더 재밌고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데 당장 필요한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강의를 하면서 제가 많이 봤던 책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참고 문헌을 소개해드리면요. 이 펜타곤의 뉴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건 미국의 그 전략 전문가가 아마 1990년대 후반에 썼을 거예요. 이 책 괜찮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한국 사람이 쓴 건데 한중일 석유전쟁. 나중에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그 다음에 자원전쟁. 이건 독일 사람이 쓴 겁니다. 실크로드 지역에서 어떻게 그 지중해 쪽 패권을 놓고 철도 파이프라인 건설 때문에 어떠한 전쟁이 일어났는가. 그 다음에 요거는 최근에 쓴 책의 신대륙주의입니다. 이 책 저의 논문이랑 거의 비슷해요. 전 이 책을 보고 쓰지 않았는데 이 사람이랑 저랑 굉장히 비슷했습니다. 몽골에서 국작술이 애들 제 옆자리에 앉았는데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라서 사인받을 걸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건 대한민국의 미래의 비전 촛불로 밝히는 이 책도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건 이제 현대 중국의 민족 정책, 이게 중국의 법률에 대한 겁니다. 한번 나중에 꼭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주로 많이 참고하는 미국은 동아시아를 어떻게 지배했나. 그래서 미국에서 일본이 미국으로부터 그 자주적 외교권을 찾으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하고 실패를 했나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고, 마지막으로 아리모토 카오리라는 사람의 중국의 일본 매각 이런 책이 제 이번 강의에 많이 참고로 쓰였습니다. 네, 국내 정세. 요즘 시끄럽죠? 요즘 우리가 제일 많이 이슈로 하고 중요시 여기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뉴스 보면 많이 나오는 것들 있죠? 사드, 또 뭐 탄핵 문제, 뭐 이런 것들. AI요? 누가 어이구,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2017년, 다음이요. 10월 29일 날, 무엇이 첫 시작된지 아십니까? 이 날짜가? 그 다음 페이지요. 촛불 집회입니다. 아이고, 지나네. 자꾸 왜 왔다 갔다 하시죠? 앞정 화면이 지나갔는데. 네, 그래서 요건 탄핵 날짜입니다. 아까 지나갔는데. 자, 그 다음이요. 중국말로 써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탄핵보다 사실 경제 문제가 더 커요, 지금은. 우리가 지금 저쪽에 함몰되어 있는데, 우리 이거 다 끝난 다음에 당장 먹고 살까 걱정해야 될 게 진짜 큰 문제입니다. 우리 이 부분에 전혀 눈을 돌리지 않고 있어요. 그 다음 페이지요. 가계부채가 우리나라가 그 웬만한 OECD 국가 중에 제일 높습니다. 옛날 때 뭐 일본 망한해 큰 난에 우리나라에서 가짜 여론 정보 많이 나왔었는데 다 거짓말입니다. 일본 전혀 문제 없고 까딱 없습니다. 진짜 문제는 우리예요. 왜냐? 일본은 많이 외국에 돈을 빌려줘서 환급 받으면 돼요. 그리고 대회는 더구나 선진국한테 돈 빌려줬기 때문에 뛸 염려가 없습니다. 우리가 문제지. 우린 뛸 염려가 있고 빚을 많이 졌어요. 보시면 이미 미국이라든가 일본, 그 다음 유럽연합의 그 독일이나 이런 강대국들은 이미 GDP 대비 부채 비율을 지속적으로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보십시오. 우리가 1등이 돼버렸네. 심각한 거예요. 다음이요. 가계빚 마찬가지죠. 이번에 1,400조 돌파했나 이번에? 이대로 가면 이제 우리 목표 2,000조까지 갈 것 같습니다. 이제 큰일 났어요. 이거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럽니까? 다음이요. 그래서 한 번 더 눌러주십시오. 우리 영업이익이 줄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뭡니까? 우리 앞으로 실업자 생기고, 그 다음 실업자 생기면 빚 못 갚고, 부채 증가하면은 파산되고, 결국 국가 부도 사태까지 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아직 그렇게까지 가진 않았지만. 그래서 사실 우리는 그 이후를 생각해야 될 때가 왔어요, 사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연령대 30, 40대에 보면은 부채가 굉장히 높습니다. 저도 이 나이대에 속합니다. 45세.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장가 못 가는 거예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못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오늘 뉴스에 보니까 여자들 30대에서 40대 사이에 결혼 못한 여자가 48%인가? 네, 굉장히 많더라고요. 뭐 남자도 그러면 그 정도 되겠죠, 뭐.
굉장히 많아요. 지금 결혼 못한 사람들. 이러면 우리 인구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다음이요. 그래서 뭐 민간소비 다 모든 그래프가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다음으로 갈게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 아까도 이미 얘기했지만은 부채가 높아지면은 출산율이 떨어지고, 출산율이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집을 못 사서 그런 건데, 빚이 있으니까 결혼도 못 하고 집도 못 사고, 결국 이렇게 되면은 집을 못 사면 부동산가 폭락하면은 부동산 담보 잡아서 사업했던 사람들, 뭐 했던 사람들 같이 망하는 거죠. 이게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게 제일 큰 문제예요, 사실 우리나라는. 다음이요. 앞으로 우리나라는 제조업이 감소합니다. 이미 그건 진행되고 있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문제죠. 이번에 저기 거제도 갔더니 완전 박살났더라고요. 거제도, 울산, 포항, 그 다음에 통영 다 가봤어요.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진짜.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진짜. 예? 자, 그래가지고 실업률 소득 감소하면 당연히 빚이 증가하고, 빚이 있고 수입이 없으니까 당연히 결혼 안 하니까 출생률이 감소하는 게 되는 거고, 인구 고령화되고 뭐 연금 없잖아요. 지금 우리 다 써버리고. 연금 고갈되면 어떻게 됩니까? 인구 감소하고 국가 부도 사태 나면 그 빈 땅에 누가 오는 겁니까? 외국인이 오는 겁니다. 저는 민족주의자가 아닙니다. 역사 얘기할 때 늘 그럽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만큼은 민족주의적 색깔을 가집니다. 왜? 우리에게 적대적인 외국인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에게 친화적인 외국인이 들어오면 누가 말리겠습니까? 어쨌든 이런 문제가 앞으로 우리에게 보이는 가상 시나리오. 이건 뭐 특별히 보여드리지 않아도 다 이해하시는 내용일 거예요. 이게 진짜 큰 문제예요, 사실은. 다음이요. 그런데 지금 당장 직면한 건요, 더 큰 문제가 사실 조류독감입니다. 여러분 촛불 집회할 때 조류독감이 얼마나 많이 퍼지는지 모르시죠? 언론에서 보도 잘 안 하니까. 그것도 여론 조작입니다. 우리가 그 2016년도 11월에만 1200만 마리고 작년에 2013년에 1년 동안 1400만 마리거든요. 올해 2월 초순쯤 해가지고 이미 3000만 마리 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략 닭하고 오리의 가금류가 약 1억 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벌써 30%가 날아갔어요. 이 추세라면 적어도 여름이나 초가을쯤이면 우리나라의 재래종 닭, 물론 그 토종 닭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한국에서 키우는 모든 닭과 계란은 다 사라집니다. 다음 페이지 볼까요? 그리고 이번 조류독감의 특징, H5N6, 이건 인체 감염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촛불 시위나 태극기 집회한다고 각 지방에서 바이러스를 묻혀서 한 군데 모이면요, 나중에 집에 들어갈 때 전국으로 확산됩니다. 다행히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어요. 다행히. 정말 운이 좋은 거죠. 하지만 혹시라도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우리나라는 잘못하다가 계엄령 걸립니다. 전염병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이걸 왜 자꾸 제가 문제를 삼냐면요, 우리나라에서 그 집회가 커지면 집회를 막기 위해서 경찰이 당연히 동원됩니다. 우리나라가 그 조류독감이 가장 심하게 확산됐을 때가 언제였냐면, 몇 차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지만 뭐 그때 당시 80만 명 모인다, 100만 명 모인다 이럴 때였어요.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법원에서 그 청와대 100m 앞까지 전진해서 시위해도 된다 그랬죠. 100m 앞까지 가서 시위를 하면 우리나라 경찰 병력은 많이 동원해야 될까요? 적게 동원해야 될까요? 당연히 많이 동원해야겠죠.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전국에서 경찰을 싹싹 긁고 와서 우리나라는 바로 방역의 공백 상태가 일어났습니다. 제 말 틀린 거 아니죠? 실질적으로 통계적으로도 그때 확 조류독감이 발생해서 다 퍼졌어요. 누가 여기서 이익을 받겠습니까? 이 싸움에서. 좌파가 이겼나요? 우파가 이겼나요? 외국인이 이겼죠. 다음 페이지 볼까요? 자, 보세요. 살처분한 숫자입니다. 저 산란계라는 건 알을 낳는 닭을 말하는 거예요. 그다음 육계라는 거는 우리가 키워서 잡아먹는 겁니다. 다 죽이고 있어요. 씨를 말리고 있어요. 씨를. 그 다음 페이지 볼까요? 한 번 더. 현재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 조금만 볼게요. 분위기 좀 어떤지요? 그렇죠. 뭐 정치 현안에 가려 있어 그렇지 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는 사실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AI 의심 신고 52건 중 43건이 고병원성으로 확진됐고 AI 발생 농가는 전국적으로 127곳으로 늘었습니다. 여기서 고병원성이라는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중국에서는 사람이 7명이나 숨질 정도로 독성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위험하다는 얘기죠. 뭐 지난달 16일 전남 해남과 충북 음성에서 AI가 처음 발생한 이후 고병원성 AI로 확진됐거나 예방 차원에서 살처분 혹은 예정된 닭, 오리 등 가금류는 13일 현재 1,200만 마리가 넘습니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올해에는 역대 최단기간 내 최대 피해 기록을 경신하게 됩니다. 2014년에도 발생을 했죠. 그때는 약 100일 동안
1,400만 마리가 살처분됐는데 그에 비교하면 현재는 한 달도 안 되는 기간에 1,200만 마리에 육박했으니 그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가 걱정인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서 지금 당장 소비자들이 느끼기에 달걀 가격은 급등을 하고 닭일기나 이 오리같이 가금류 이 가격도 좀 폭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네. 경제적으로 미칠 영향도 전국적으로 좀 확산 분위기다 보니까 안 들여다볼 수가 없겠습니다. 경제적 영향도 좀 들여다봐야 되겠고 현재 지금 정부에서 글쎄요 이쪽으로 좀 대책을 좀 강구를 하고 내놓고 있을지 이 부분 사실 좀 확인은 해보고 싶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AI 확산으로 달걀을 낳는 산란기 피해가 커지면서 달걀값이 급등하고 있죠. 산지 공급이 끊기면서 물량이 부족해 일부 마트에선 판매를 제한하는 곳도 나타나고 있답니다. 산지 달걀 공급이 줄면서 도매 가격은 20% 이상 급등했고요. 대형마트 3사도 지난 8일부터 달걀 가격을 올려 30개들이 한 판에 대부분 6,000원을 넘었습니다. 달걀 한 개에 200원이 넘는 셈이죠. 현재 닭, 오리 등 가금류 가격이 내리는 이유는 사람들이 AI 감염에 대한 두려움으로 소비를 꺼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데 AI가 잡히면 가금류 소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고 이는 가격의 앙등으로 나타날 것이 분명합니다. 살처분으로 공급 물량이 대폭 줄었기 때문이죠. 이는 그렇지 않아도 치솟고 있는 생활 물가를 더욱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는 부랴부랴 13일 0시부터 48시간 동안 전국의 가금류 관련 사람과 차량, 물품의 이동 중지 명령을 발동하기로 했습니다만 지난달 16일 전남 해남과 충북 음성에서 AI 바이러스가 검출된 지 26일 만에야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 타워가 움직였으니 늑장 대응이란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런 대응은 발빠른 일본과 비교됩니다. 일본에서도 비슷한 시기에 AI 바이러스가 발생했으나 초기부터 경계 수준을 높이고 선제적 살처분으로 피해를 대폭 줄였다고 합니다. 씁쓸합니다. 예. 이때 당시에 하림이라든가 이런 그 닭 관련 회사들은 주식이 올랐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네? 올라갔습니다. 여기 화면에 나오는데 제가 지금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그래요. 일단 지나갔어요. 올라갔어요. 제약회사는 어떻게 떨어졌을까요? 올라갔을까요?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이거 계란 수입하는 수입업자는 수입을 벌었을까요? 안 벌었을까요? 돈 벌었죠? 9,000원, 4,000원에서. 그럼 누가 손해본 거죠? 국민이 손해봤죠. 우리 세금으로 메꾸는 거 아닙니까? 왜 아무도 얘기를 안 하죠? 네? 왜 이거 심각한 문제인데? 다음 페이지 볼까요? 검사 생략합니다. 왜 그러겠어요? 너무 많이 죽었어. 빨리빨리 소비자에게 공급해야 된다. 급하다. 그래갖고 우린 지금 뭘 우리 입으로 집어넣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거 검증된 계란이에요? 검증된 닭입니까? 여러분들 옛날 때 촛불 시위할 때 FTA 한다고 난리가 났었죠? 광우병 고기 먹으면 죽는다고. 실질적으로 죽은 사람은 없지만 지금은 왜 안 합니까? 그런 거? 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역시 일단 점검부터 잡는 게 더 중요한 겁니까? 지금 우리 당장 지금 이 먹을 거 경제 생활에 직결되네요. 다음 거 볼까요? 7억 개 수입할 거랍니다. 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근데 계란값은 얼마입니까? 한 판당 8,000원 정도 하죠? 왜 가격은 안 떨어지죠? 누군가 엄청나게 마진을 크게 먹고 있네? 제 말이 틀렸습니까? 아무 생각 없죠? 왜? 우리는 촛불을 들어야 되고 우리는 태극기를 들어야 되니까. 그렇죠? 상관없죠, 우리는. 나중에 우리 세금으로 이 돈이 줄줄 새도 우린 상관없죠. 왜? 우리의 기득권을 지켜야 되니까. 우리는 바꿔야 되니까. 그렇죠? 이렇게 하면 개돼지란 소리 듣는 겁니다, 진짜. 우리가 무엇을 뺏기는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다음이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 증가율이 6%입니다. 많은 숫자예요. 정말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요. 왜? 우리 출산율은 1.24%니까. 우리는 감소하는데 외국인 숫자가 증가해요. 저는 사실 외국인 숫자 증가하는 거 반대 안 합니다. 이쁜 저는 남자니까 어쨌든 이쁜 여자 외국에서 데리고 와서 결혼해서 틱이 나면 뭐 좋잖아요. 내 자식 세대를 위해서도 좋고 뭐 손자 세대를 위해서도 업그레이드 좀 하고 뭐가 나쁩니까? 문제는 그게 아니죠. 적대적 외국인이 들어오는 게 문제인 겁니다. 우리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사람, 우리와 화합을 이룰 수 없는 외국인들은 안 오는 게 좋은 거예요, 차라리. 그리고 자살률이 높아지고 부채가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이게 우리에게 큰 문제. 이거 해결해야 돼요, 지금. 이번에도 이거 조류독감 때문에 우리가 손해본 돈이 얼마일까요? 저는 얼추 400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그 정도면 사드 배치, 미군 분담금, 복지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돈이면은 다 날려먹었어요. 왜?
우리는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모이다가 전염병 이번서부터 구제역이 또 문제랍니다. 와, 이거 3월 1일서부터 더 큰일 났네. 이거 또 어떤 전염병이 퍼질지. 저는 그 시위를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에요.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꼭 그 방식밖에 없냐는 거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오해하지는 말아주십시오. 다음 장면이요. 자, 이제 국제정세로 들어갑니다. 제가 왜 여기에 문제를 삼는지를. 다음이요. 그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일본에서는 이 책 재밌습니다. 미국은 동아시아를 어떻게 지배했나.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 당시에 일본은 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를 견제하는 것이 미국의 최대 지상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미국은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서 러시아, 그 당시엔 소련, 중국과의 정치적 제휴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그로 인해서 일본은 어떤 일을 했느냐? 동아시아의 트러블 메이커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문제를 일으켜요. 우리나라가 알고 있는 위안부 문제, 독도 문제, 센카쿠 열도, 그 다음 북방사도, 그 외 여러 가지 문제가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사니까 잘 기억해 보면 끊임없이 문제가 발생했었어요. 그렇죠? 그 역할을 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전쟁은 일본이 일방적으로 나쁘게 한 전쟁은 아니에요. 졌으니까 나쁜 놈이지. 물론 우리를 침략했으니까 우리는 일본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보지만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은 그 당시 영국, 프랑스가 더 나쁜 짓을 많이 했죠. 그 당시의 전쟁은 제국주의 간의 식민지 쟁탈전이었죠. 거기에 한국이 어디 있고 아프리카 국가가 어디 있습니까? 강대국 간의 이해관계만 존재했지. 어쨌든 간에 일본도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억울한 면이 막 있어요. 말하고 싶어. 근데 미국이 못 말하게 하죠. 어쨌든 그 부분을 통과하겠습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이게 보면요, 이 92 사이에 91년도죠. 91년도에 무슨 일이 벌어졌죠? 네, 소비에트가 붕괴됐습니다. 소비에트가 붕괴된 시점부터 보면 어떻습니까? 원래 러시아의 GDP, 소련의 GDP가 중국보다 높았어요. 우리는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소련이 중국보다 잘 살았어요. 근데 그때부터 러시아, 즉 소련이 중국보다 못 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돈이 없어요. 기술이 없어요. 자원이 없어요. 당시 소련은 다 갖고 있었어요. 중국은 없었어요. 사람만 드글드글했어요. 근데 어떻게 중국이 소련, 즉 러시아를 이길 수 있었을까요? 근면에서? 그건 러시아는 개방 정책 안 했나요? 왜 똑같이 했는데 왜 모든 걸 갖추고 좋은 조건이었던 소련은, 즉 러시아는 실패를 하고 왜 중국은 성공했죠? 이간책입니다. 그 당시의 경쟁 국가는 냉전 시대 때 소련과 미국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개혁 개방이 됐어도 러시아를 키울 이유가 전혀 없죠. 미래의 적을 왜 키워줍니까?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갈등이 되기 위해서는 소련의 정적이었던 중국을 키울 필요가 있었던 거죠. 이 제 가설이 틀릴까요? 맞을걸요? 중국을 더 집중적으로 키워준 겁니다. 그래야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 갈등이 생길 테니까. 다음이요. 우리가 평화롭게 살 줄 알지만 냉전이 끝나고 나서 우리는 평화를 가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잘 보십시오. 여기 제가 전쟁이라 써놓은 건요, 저 체첸 전쟁이라든 이런 것들이 연결돼서 계속 지속적으로 있었기 때문이에요. 2016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전쟁 상황에 빠져 있어요. 단 한반도만 아니라는 것뿐이에요. 늘 전쟁이 지금 나고 사람이 어딘가에서 죽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다음 페이지요. 자, 그래서 그 전쟁이 난 지역을 하나하나 점을 찍어보면 재미있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뭐냐? 냉전은 끝나지 않았답니다. 그렇죠? 중국과 러시아, 과거 공산주의 국가의 그 주도 세력과 민주진영의 경계선이 되는 지역은 지금도 갈등이 발생하고 있어요. 패권 전쟁입니다. 이제는 냉전이란 말을 쓰지 않아요. 이제는 패권 경쟁이라 그래요. 어쨌든 다 그 지역입니다. 여기에 한반도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어요. 다른 데서는 다 전쟁 났어요. 지금까지. 한반도만 아직 안 났어요. 운 좋게. 안 났다고 우리가 지금 평화시대에 사는 겁니까? 불안불안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지금 안보 얘기하면 저 또라이 그럽니다. 이 지금 시국이 무슨 얘기야. 야, 여러분 저 딴 데 가보십시오. 저는 지금 몽골, 카자흐스탄, 러시아, 그 외 중동 여러 국가에서 살았어요. 제 나이 45세지만 38년을 해외에 살았거든요. 저는 맨날 본 게 전쟁이에요. 다 그 지역이 분쟁 지역이었기 때문에.
운 좋게 우리가 안 걸린 것뿐입니다. 다음이요. 자, 이 분쟁 지역은요, 과거 같은 냉전의 방식은 아닙니다. 바로 실크로드 전쟁이에요. 우리 아시아 국가가 과거에 잘 나가다가 지금 완전 거지가 돼버렸죠. 서양인들한테 압도적으로 밀리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인구가 적었습니까? 돈이 딸렸습니까? 아니면 식자들이 적었습니까? 지금도 아시아인 똑똑해요. 미국 가면 누가 의사하고 누가 박사합니까? 다 아시아인들이 하지. 뭐가 딸렸을까요? 경제력이 무너졌어요. 왜? 실크로드 중심으로 세계가 질서가 유지가 됐는데 서양 애들이 신대륙을 발견하면서 아메리카들로부터 금을 다량으로 유통시키면서 무역 루트가 실크로드가 죽고 대서양의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아시아 국가가 몰락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몇백 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멸망됐습니다. 약화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망한 겁니다. 결정타로. 근데 그렇게 서양 유럽 애들이 잘 해먹다가 지금은 유럽 애들이 패권 국가가 아니죠. 지금은 미국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 먹으려고 싸우다가 지들끼리 싸우다가 유럽이 박살이 나죠. 그러면서 미국이 거기다 무기 팔아먹고 식량 팔아먹고서 엄청난 돈을 벌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지금 미국의 슈퍼파워가 되죠. 그때 세계의 무역 루트를 잽싸게 여긴 안 나오는구나. 대서양에서 태평양으로 옮겨버립니다. 그래야 유럽 국가들이 그 무역 거점, 패권을 장악할 수 없으니까. 그럼으로써 미국은 대서양과 태평양 가운데 위치함으로써 동서무역의 중앙에 있음으로써 세계 패권을 장악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무역 루트는 세계 패권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과학기술이 발전해서 실크로드를 뚫고 가면은 하루만 해도 갈 수 있는 이 엄청난 신무역 항로가 생겼어요. 미국은 여기에 땅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막아야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그 지역에서는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냉전 이후에 우리는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진행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파이프라인하고 철도를 제가 이제 다 여러 가지 섞어서 얘기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이 패권 전쟁에서 지금 가장 주도적으로 하는 나라는 중국이에요. 러시아도 하고 싶은데 잘 못합니다. 왜? 돈이 없어요. 미국이 91년도부터 지속적으로 러시아에 대한 공격, 경제 공격을 가해가지고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 못해. 중국만 가능해요. 그래서 중국이 후진타오 때 서부 대개발, 지금 시진핑의 1대1로 정책, 이 모든 것들이 그래서 지금처럼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화면이요. 요거는 여기 켄트 콜더의 그 신대륙주의에 나오는 설명입니다. 뭐냐면은 파란색 영역은 자원을 소비하는 지역, 빨간색 영역은 자원을 생산하는 지역이에요. 이 동서를 연결해주는 철도 파이프라인을 연결하는 프로젝트가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고, 미국은 과거의 패권을 바다로 잡았기 때문에 저 파란색 이 항로는 지금 미국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죠. 그래서 이 장악된 통로를 벗어나기 위해서 중국이 지속적으로 실크로드와 고속철도 개발을 하는 겁니다. 왜? 유사시에 미국과 중국이 사이가 나빠졌을 때 바닷길을 이용해서는 수출과 수입을 할 수가 없을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실크로드를 개발하려는 것이고, 이 실크로드가 개통이 되지 못하도록 지금 싸우고 있는 게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전쟁의 기원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체첸 사태, 몰도바, 하여튼 기타 등등 코소보 사태, 모든 것들이 다 거기에 관련된 거예요. 왜? 지금 미국이 강대국이 된 거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럽이 전쟁에 피해를 입고 어리버리하던 시절에 잽싸게 태평양 항로를 장악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태평양 항로를 실크로드로 빼앗기지 않기 위한 전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미국과 중국은 계속 사이가 좋을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이건 패권 경쟁이에요. 다음이요. 이 노란색을 칠한 지역이 그래서 최근에 갈등이 발생한 지역입니다. 왜 그래요? 보이죠? 그림이. 미국이 지금 바닷길을 완전히 장악한 거죠. 중동 사태, 그 다음 미얀마가 군부 독재 정권에서 아웅산 수지여사로 바뀌었죠. 친미로 돌아선 겁니다. 그 다음에 남주국해 문제, 그 다음에 일본과 지금 센카쿠 열도 문제, 다 바닷길 장악을 위한 전쟁이에요. 왜? 지금 당장 중국도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이 지역을 더 강력하게 장악해서 중국의 수출입을 불편하게 만들기 위한 거죠. 그리고 저쪽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생함으로써 아무리 중국이 저 지역에다 고속철도를 깔건 파이프라인을 깔건 뭘 하건 우크라이나에서 문제가 생기면은 그거는 아무 소용없는 파이프라인이 되는 거예요. 잘 막고 있죠. 미국이 이기고 있어요. 이 전쟁에서. 우리나라 여론은
한겨레라든가 경향신문 같은 이 용어는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시죠. 저 그냥 우파 좌파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좌파 계열에서는 중국이 이긴 것처럼 거짓말하고 있죠. 지고 있습니다. 중국. 다음이요. 제가 있던 나라 카자흐스탄 2007년도에 제가 갔었어요. 이게 보시면은 카자흐스탄 쪽으로 중앙아시아 횡단 파이프라인을 중국이 뚫었습니다. 아트라우 파이프라인이라 그래요. 그리고 저 파란색은 미국이 뚫은 BTC 파이프라인이에요. 그리고 저 북쪽에 가는 건 저건 러시아가 만든 CPC 파이프라인, 북서라인 뭐 이런 식으로 부르는 파이프라인입니다. 이 파이프라인을 만들고 중앙아시아에서 미국, 중국, 러시아가 3파전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 초창기에는 중국이 이기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졌습니다. 왜 졌느냐? 자, 이 오른쪽에 표를 그려놨죠? 이게 뭐냐면요. 카자흐스탄 석유를 중국이 100% 장악해도, 아니 뭐 중앙아시아 석유를 100% 장악해도 중국이 필요로 하는 석유 소보량의 5%를 넘지 않아요. 이래가지고는 에너지 자립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중동에서 석유를 수입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그러면 역시 바닷길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다시 카스피해를 따라서 투르크메니스탄을 통과해서 이란으로 파이프라인을 연결했을 때 가능해요. 이란에서 나는 석유의 양은 중국이 필요하는 석유와 가스를 100% 충족시킵니다. 이란이 세계 2위 석유 매장량 국가입니까? 충분해요. 근데 이거 안 뚫렸어요. 이거 안 뚫리면 소용없는 거예요. 중국은 거의 장장 7,000km의 파이프라인을 뚫고 석유를 3%를 수입해요. 이게 뭐하는 짓이야 도대체? 예? 엄청난 사업적 손실이죠? 이거 뚫을 때 우리나라에서 중국이 뜨고 있다 막 이런 거예요. 막 투자해라. 투자한 돈들 다 중국이 이렇게 해서 부도나고 다 날려먹었습니다. 제 말 틀렸습니까? 이거 회사 이름을 얘기하면 명예훼손에 걸리니까 좀 말 안 하겠습니다. 인터넷 검색해 보십시오. 중국 투자했던 증권회사들 얼마나 손실을 받는가. 이런 국제정세를 모르고 투자했다 망하는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안 됐어요. 그 다음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면 가스 파이프라인이에요. 이거는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중국으로 연결된 파이프라인입니다. 저게 이란까지도 뚫었어요. 2012년도에 제가 뚫은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한동안 조금 잘 해먹었어요. 근데 모든 건 손익분기점이라는 게 있죠. 저 정도 뚫으려면 돈 많이 들잖아요. 저기 또 산간지대예요. 엄청나게 돈 투자해서 다 뚫어놓고 이제 좀 돈 좀 벌어볼까 했는데 문제 생겼습니다. 왜? 여러분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2년 전에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죽었습니다. 심장마비로. 저 가스 파이프라인도 죽었어요 이제. 그럼 뭐 한 거예요 도대체? 연락의 파이프라인, 철도 다 뚫어놨는데 다 차단당하고 있어요. 대륙 쪽을 통해서 이동할 수 있는 수출, 수입 루트, 즉 철도 라인, 가스 라인, 석유 파이프라인 모든 게 다 차단되고 있어요. 우리는 왜 이런 뉴스를 왜 못 볼까요? 뉴스는 나옵니다. 제가 한글로 써놨으니까. 우리는 그런 걸 보지 않죠. 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뭡니까? 으아! 예? 우리는 주변 정세를 봐야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는 세계 11번째 수출 국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나오는 건요, 국내 대통령을 뽑는 게 아니라 적어도 극동아시아 지역에 영향 끼칠 수 있는 대통령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 GDP의 70%가 수출입니다. 누구 마음대로 국내 문제로 갑니까? 그게 가능하다 생각하세요? 모르겠어요. 저 아프리카에 어디 알지도 못하는 어디 소말리아 같은 국가라면 가능해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국제정세를 봐야 되고 국제정세에 맞게 우리가 어떤 지도자가 나와야 되는지를 알아야지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아무 탈 없이 경제 발전하면서 착착착 다음 단계를 갈 수가 있어요. 우리 이 부분을 지금 고려하지 않고 있어요. 다음이요. 그래서 에너지 안보 정책 넘어가 주십시오. 중국은요, 경제 성장을 하면 할수록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자원을 수입해야 돼요. 2003년도에는 77.75%, 여기 비아스라서 이제 뭐냐면 바다로 수입한 거예요. 자급자족률이 그러니까 한 23% 정도밖에 안 된다는 소리죠. 그러다가 2009년도에는 85.95% 점점 올라갑니다. 왜? 경제 성장을 하면 할수록 자원이 필요한데 중국 국토 안에 있는 것 갖고는 부족하니까 그런 거예요. 이거 뭐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다음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바다를 전부 다 미국이 막고 있어요. 미군 기지들이.
지금도 바다로 들어오는 게 지금 보시다시피 90%입니다. 압도적으로 바다 쪽을 통해서 수출과 수입을 해요. 이건 한국, 일본, 중국, 대만이 똑같습니다. 이 루트를 그대로 가요. 근데 한국, 일본, 대만은 괜찮아요. 왜? 우린 동맹국이니까. 우리는 여기에 해당 사항이 없지만 중국은 여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자꾸 뭐 남중국해 문제 일으키고 이런 이유가 뭐냐면 바닷길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그 방법밖에 없어요. 왜? 실크로드는 아직도 요원하니까. 그래서 다음이요. 그래서 쭉 보시면은 이게 중국이 석유를 수입하는 나라예요. 사우디아라비아, 뭐 기타 등등, 이란, 앙골라, 오만, 수단, 쿠웨이트, 콩고, 리비아까지 다 바다를 통해야만 올 수 있는 나라예요. 그렇죠? 러시아, 카자흐스탄만 예외입니다. 전체 비율에서 얼마 안 돼요. 이러니까 중국은 에너지 안보가 확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 얘기하면 자꾸 이렇게 총싸움한 전쟁만 생각하시는데 미국은 간단합니다. 그냥 자원만 끊어버리면 이 전쟁 이기는 거예요. 옛날 징기스칸이 금나라를 침략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금나라의 그 4천만의 인구를 30만의 몽골이 이길 때 성을 싹 포위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굶어 죽으라고. 그 전략이 지금도 유효합니다. 이게 중국이 여기서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다음이요. 그래서 이 중국이라는 나라는 경제 성장을 하면 할수록 여기 이 에너지 안보랑 경제 발전해야 됐죠. 경제 발전을 하면 할수록 에너지 안보의 비율은 낮아지게 돼 있어요. 이게 중국이 가지는 가장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입니다. 다음이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했느냐? 일본이 과거 패망했던 원인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일본이 전쟁에 친 이유는요, 여러 가지 요인이지만 그 중에 가장 큰 게 자원이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일본은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왜냐? 이미 1935년 2차 세계대전 직전에 세계 6대 자원 수입국이었어요. 이미 그때 일본이 엄청나게 강력한 나라였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근데 뭐 보면 다 뭐 100%, 90% 막 이래요. 자급자족이 안 되는 나라였어요. 물론 지금도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야. 공업국가를 만들고 났더니 자원이 없는 거예요. 다음이요. 그래서 나중에 2차 대전 일어나기 직전에 미국이 일본으로 들어가는 원유를 끊어버립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 일본이 어떻게 된 거예요? 동남아시아를 침공해요. 왜? 거기서 석유가 나니까. 이것 때문에 결국 영국, 프랑스와 적이 되면서 일본이 그 삼국 동맹이라 그래서 독일, 일본, 이탈리아가 힘을 합치게 되는 원인이 돼버립니다. 왜? 미국이 이거 석유 한 방 딱 끊으면서 일본은 이때부터 패망의 길을 간 거예요. 이거 다 알았어요. 일본 사람들. 우리 이대로 가면 전쟁에 진다. 근데 방법이 없었어요. 왜? 이거 안 하면은 프랑스 국가도 이쪽에서 끊어버리면은 인도네시아에서 영국이랑 프랑스가 일본 산업은 그냥 망하는 거였어요. 그냥 살기 위해서 쳐들어가는데 그게 덫이었죠. 그 다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 일본이 너무 잘 나갔거든요. 어디서 감히 유럽인의 게임에 아시아 원숭이가 들어와가지고 살려두지 않으려고 한 거죠. 일본이 한국에 침략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발생한 배경에는 바로 이러한 국제적인 자원 쟁탈전이 큰 배경이 있었습니다. 일본도 처음에 이러고 싶지 않았어요. 왜? 전쟁 잘못됐다가는 그게 빌미가 돼서 주변 국가들이 자기네 칠 걸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이랑 싸바싸바하고 영국이랑 싸바싸바 해가면서 외교를 잘 해가지고 조선 잡아먹고 만주까지 잡아먹었는데 그 다음부터가 잘 안 됐죠. 왜? 주변 국가들이 이것 봐라, 적당히 해야지 우리 땅을 먹기 시작하는 이렇게 된 거거든요.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일본을 키워준 거지 일본 보고 동아시아를 먹으란 건 아니었거든요. 일본도 조금만 현명했으면 거기서 멈췄으면 우리는 지금 일본말 쓰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욕심을 더 내는 바람에 망한 거예요. 덕택이 우리가 독립한 겁니다. 우리의 독립은 쟁취된 게 아니라 얻어진 겁니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쟁취하지 못했습니다. 얻었어요. 미국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독립운동을 했지만 우리는 승전국의 대열에 들지 못했어요. 제 말 맞죠? 얻은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자주적으로 뭘 못했던 거예요. 발언권이 없었어요. 중국도 지금 발전된 지역, 여기가 전력 소모가 가장 많이 되는 지역에 다 동부 쪽에 몰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서부 쪽으로 개발해가 되게 어려워요. 왜 개발이 안 되느냐? 이 서쪽 개발을 하려면 실크로드가 뚫려야 돼요. 실크로드가 막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륙 개발이 안 됩니다. 중국 애들 GDP 성장 옛날 때 뭐 GDP 25% 성장, 30% 성장 막 그랬죠? 그게 좋은 겁니까? 좋은 거는 맞아요. 문제는 뭐예요? 그 돈을 벌어서 그 돈이 내 손에 있으면 좋은 거예요. 근데 내 손에 없고 사업을 탕진해서 망하면 안 좋은 거죠.
일본의 GDP 성장 어떻게 된 거, 중국의 GDP 성장 어떻게 한 겁니까? 초창기에 GDP 성장률 어떻게 계산하는 거 아십니까? 정부 지출 플러스 가계 소비 플러스 수출 빼기 수입입니다. 또는 투자라고 해요. 왜냐? 투자 이퀄로 수출 빼기 수입은 같다. 이런 공식이 있어요. 중국 정부가 초창기 GDP 성장을 할 때 그 성장의 주요 요인은 외국인 투자였어요. 투자금이 들어와서 GDP에 포함돼서 GDP가 뭐 30% 성장, 40% 성장. 와, 한국 사람들 중국에 투자해야 돼. 그래서 막 돈 다 꼬라박고 부도났죠. 주가 조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원래 그렇게 하는 겁니다. 개발도상국에게 돈 톡톡톡 집어서 올린 다음에 바보 같은 애들 들어오면은 돈 싹 빼고. 우리나라가 그렇게 당한 케이스예요. 금융투자회사들이. 어쨌든 간에 중국의 GDP는 외국 투자로 올라간 거예요. 그 이후부터 뭐 합니까? 후진타오 때 서부대 개발, 즉 정부 지출이 증가해요. 정부 지출 막 돈 팡팡 쓰는 거예요. 우리 4대강 사업 하듯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GDP가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데 그게 건전한 성장이면 아무 문제 없는데 서부대 개발 다 해놓고 어떻게 됐어요? 저기 내몽골 이런 데 유령 도시 생겼죠? 그건 손해 본 거예요. 번 돈이 주머니에 있어야지. 날라갔잖아요. 중국이 무슨 돈을 벌었다는 거죠? 초창기 건 빚이고 중기는 날려먹었고 돈을 꿔서 날려먹고 지금은 개뿔도 없잖아요. 중국에 돈 있는 거 맞아요? 없어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없어. 우리나라는 돈이 있을까요? 없어요. 빚을 빼야 되니까. 빚은 우리 게 아니잖아요. 물론 자산에는 회계상 잡히지만 자산으로 잡혀있지만 우리 게 아니잖아요. 남의 돈이잖아요. 중국이 얼마나 지금 큰 경제적 위기가 왔는지 우리는 전혀 모르죠. 그러면서 중국을 자꾸 떠오르는 태양이라고 이 받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앞으로 나올 거지만은.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다음이요. 그래서 중국은 바다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국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근데 잽이 안 돼요. 문제는. 상대가 안 돼.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중국의 발휘하러 가는 항공모함 앞으로 3대 더 지어서 4대를 갖출 거랬는데 전부 디젤 엔진입니다. 디젤 엔진이에요. 그래서 거리가 여기 나오지만은 7,130km 밖에 못 가요. 이동 거리에 제한이 있습니다. 미국은 어때요? 핵 추진 연료를 써요. 그래서 이동 거리라고 나오지 않고 그냥 20년이라 나와요. 20년 동안 아무렇게나 거리 잡으시 막 가도 돼요. 기동성에서 이미 상대가 그 외에 기타 등등 무기 수준까지 따지면 끝도 없어요. 이게 싸움이 안 돼. 이거는 도저히 싸움이 안 돼. 숫자도 부족해요. 중국보다 미국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저는 여기다 조지 워싱턴 호랬는데 요즘 아브람 링컨 호가 들어왔어요. 항공모함. 그게 더 좋아요. 그리고 최근에 또 이상한 배 들어왔죠. 바깥에 매끈하게 있는 그 이름은 제가 까먹었지만 UFO 같은 배 하나 들어왔죠. 큰일 났어요. 이거 진짜 이거. 이 중국 아주 발등에 불이 떨어져도 이따만한 게 떨어진 거예요. 지금 중국은 바다를 지키기 위해서 온갖 국리를 다 하는데 미국은 이거보다 벌써 100수 200수 앞으로 나가 있어요. 이건 싸움이 아니라 학살이 될 수가 있어요. 진짜 전쟁 나면은. 다음이요.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은 중국이 항구를 외국에 만드는 데는 다 배의 이동거리와 관계가 있습니다. 제가 3,500을 해놓은 이유가 뭡니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를 감안해서 한 거예요. 한 번 더 눌러주세요. 그렇게 해야 중국의 배가 지나가는 항로를 일단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라는 계획이에요. 물론 택도 없지만 일단 해보자예요. 그래서 많이 이걸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해서 여기 콜롬보 쪽에 저기 스리랑카라든가 랑군 옆에 저기 미얀마 쪽에 항구 한 거 기타 등등이 다 이 배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그 외양 그 전함 한 대를 배치시키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엄청난 돈을 들여갖고 부동산을 사고 항구를 짓고 해서 했는데도 문제가 많아요. 왜냐? 이쪽 국가들이 점점 친미로 변하고 있거든. 슬슬 색깔을 바꿔요. 또 문제야. 그래서 그 다음이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 없는 데가 없어요 도대체. 중국 애들이 기껏 해봐야 해봐야 중국 연해입니다. 아까도 다 중국 연해예요. 끽해봐야 동남아시아예요. 끽해봐야. 전 세계 미군이 깔렸어요. 아프리카에서 과연 석유를 안전하게 가져올 수 있을까요? 네? 중국에도 이순신 같은 사람이 있어서 미국의 제7함대를 대만에서 박살을 냈다. 그러면은 앙골라나 나이지리아에서 석유가 중국까지 무사히 갈 수 있을까요? 그 중간에는 미국 기지는 어떻게 하고?
안 되죠. 에너지 안보가 확보가 안 돼요. 지금도 중국의 에너지 안보 확보율은 제가 봤을 때 얼추 10% 내외입니다. 10% 내외. 뭐 전쟁할 필요 없어요. 그냥 길만 막으면 끝인데 이 게임은. 중국은 에너지를, 그러니까 원유 비축을 잘 못합니다. 우리나라도 원유 비축해요. 약 한 달 정도 쓸 수 있게, 혹시 어떤 사태가 벌어져도. 겨를이요. 요즘은 할 수도 있어요. 요즘 중국도 망한 데가 많아가지고 뭐 할 양이 없어. 이게 자꾸 써야 되니까. 전기 써야지, 자동차 굴려야지. 그러니까 자꾸 그 태양광이나 이런 전기자동차 개발하는데 그것도 안 됩니다. 그건 제가 여기 공개할 수는 없지만 그것도 타격시키는 방법이 있었어요. 이미 했고. 그것도 안 돼. 태양광도 안 돼. 다 안 돼요 지금. 결국 석유밖에 의존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근데 이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중국이. 그리고 다음이요. 한번 눌러주십시오. 그래서 이건 제가 게임 이론을 이용해서 한 겁니다. 과연 그건 중국은 어떻게 내요? 뭐 다 안 된다고 하면 죽으란 소리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래도 뭔가 바늘꾼여기에 희망이라도 갖고자. 이게 바닷길은 안 됩니다. 결국 유라시아의 대륙을 통과할 수밖에 없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요, 러시아도 안 돼요. 러시아를 어떻게 믿어요? 어저께 뉴스가 나오던데 미국이랑 러시아가 드디어 이제 화해의 악수를 한다고. 트럼프가 대통령 될 때 러시아가 도와줬다. 뭐 그랬을 수도 있겠죠.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게 그러면 과연 나쁜 겁니까? 국제 정세에서 봤을 때, 미국 정치인들이 봤을 때 러시아의 KGB가 뭐 트럼프를 도왔다 쳐요. 그러면 그건 미국의 국익에 해가 됩니까 지금? 글쎄요예요. 러시아랑 미국이 친해지면 누가 손해를 볼까? 중국이네? 역시 중국이 여기서도 밀리는 거 아니야?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어디를 가야 됩니까? 중앙아시아밖에 없는 거예요. 중앙아시아로. 제가 카자흐스탄에서 엄청나게 꾸역꾸역 몰려왔습니다. 이번에 또 가볼 거예요. 얼만큼 꾸역꾸역 몰려왔나. 안 돼. 중앙아시아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의문사했죠. 급사. 뭐 우연이겠죠. 어쨌든 간에 그 사람이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우즈베키스탄 통하는 파이프라인 날아갔고, 어차피 카자흐스탄은 러시아랑 친하니까 푸틴이 우리랑 합편되자 하면 언제든지 러시아 쪽으로 돌아서니까 카자흐스탄조차도 중국은 믿을 수가 없고, 역시 안 돼요. 여러 방법으로 구색을 해봐도 역시 안 돼. 중국이 만들려고 했던 후진타오의 서부 대개발 이후 1대1로 정책, 서부 대개발을 하던 당시에 미국과 일본은 동남아시아를 개발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제가 예전에 LG 필립스, 그 얘기도 되겠죠. 뭐 2007년에 면접을 봤었어요. 그때 우리나라 중국에 미쳐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중국 가는 사람 뽑을 때였는데 제가 중국에 갔다 온 경험이 있었거든요. 면접을 봐서 최종 면접이 2명이 남았을 때 제가 면접 볼 때 전 중국 가면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됩니다. 10년 뒤에 문제 생긴다. 10년 뒤에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가 악화되면은 공장을 짓고 직원들을 훈련시켜서 셋업시켜서 물건을 판매해서 손익분기점에 다다르기도 전에 우리는 중국과 미국의 외교 갈등 때문에 우리 해외 공장은 다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면 안 됩니다 하고 떨어졌어요. 왜냐? 가고 싶어 환장했을 때가 우리나라는 무조건 가야 된다는 이 집단 그 세뇌에 빠져가지고, 저는 갔다 왔기 때문에 큰일 난다고 했거든요. 이거 큰일 난다. 굳이 가고 싶다면 인도를 가야 된다. 왜 제가 인도를 집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인도를 택해야 되고 우리는 미국과 좋은 관계를 가져야 된다. 뭐 9.11 테러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이거예요. 뭐 자작극이 되면 그게 뭐가 중요해? 우리 국민 죽은 것도 아닌데 지들끼리 알아서 하면 그거 지들끼리 하면 되지. 뭐 우리가 무슨 상관이에요? 우린 국익만 따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 인도였느냐? 13억의 소비 시장, 그 다음에 값싼 노동력, 인도에도 있어요. 영어 써. 더 굳이 중국어 배울 필요도 없어. 영어로 다 되니까. 그리고 중국과 미국의 사이가 나빠져서 대만 해협, 오키나와 이쪽에서 바다에 갈등이 생겨도 인도는 저쪽에 있거든. 우리의 공장이 안전하게 물건을 생산해서 수출하는 데는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렇죠? 대만 해협 우리 지나가지 않으니까 석유도 거기서고 공장에서 물건 만들어 수출해버리면 끝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나올 때 대만 해협 통과 안 하고 필리핀 뒤쪽으로 해서 미국 수출해도 되잖아요. 그리고 국내에서 쓰는 소비용 석유와 가스는 미국이랑 친해야 남미의 친미 국가로부터 석유를 수입해서 태평양을 통과해서 하와이, 괌, 홋카이도, 한국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중국이 그 석유를 터치하겠어요? 완벽한 방어가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중국의 눈치를 안 보고 확실하게 에너지 안보와 수출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중미 갈등 속에서 안전하게 방패막이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떨어졌어요. 미친놈이라고 하고. 근데 지금 제 말이 틀린 것 같습니까? 제 말이 맞죠? 제 말이 맞는 거였어요. 왜냐? 사업할 때 우리는 외교, 국제 정세를 전혀 안 봅니다. 그냥 숫자만 두들기는 거예요. 얼마. 오, 수익 가자. 이게 이과의 한계입니다. 이과분 계시다면 죄송합니다. 좀 욕하려는 건 아니고, 요럴 때는 문과의 머리가, 잔머리가 필요합니다. 요럴 때는. 네, 문과의 잔머리가 요럴 때 필요해요. 요럴 때. 비즈니스는 정치도 알아야 돼요. 물론 국내 정치도 뭐 이렇게 정권 보고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국제 정치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백년지 대계가 쓰는 거예요. 우리가 이때 실패했어요. 자, 그래서 중국은 여러 가지 대안 중에 하나가 또 고속철도예요. 한번 더 눌러보실래요? 철도 간격이 다릅니다. 동남아시아랑 한국, 중국은. 한국하고 중국은 철도 간격이 똑같아요. 동남아시아 달라요. 이걸 중국 애들이 자기 돈 쏟아 부어가지고 다 연결해 줬어요. 엄청나게 돈을 들였죠. 그래서 이렇게 독일까지 연결됐어요. 그리고 저거 갖고 뭐 합니까? 그럼 저거 왜 연결한 거야 도대체? 응? 저런 바보 같은 투자를 왜 하는 거죠 중국은 도대체? 아니죠. 중국은 바보 같은 투자를 한 게 아니죠. 미국이 잘 막은 거죠. 이 고속철도가 제대로 움직이질 않아요. 활발한 교류가 안 됩니다. 여전히 바다를 이용해요. 여전히. 그렇죠? 중국은 진짜 여태까지 벌어들인 돈을 이런 식으로 낭비한 게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투자로 들어갔기 때문에 돌려받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돈 빌린 다음 배째라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배째야죠 그냥. 돌려받을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중국이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옥죄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이 개입하지. 야, 약한 국가들을 네가 이렇게 괴롭히면 되겠어 하고 원하는 바지요. 그러니까 중국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돈을 띵겨 먹어도 포카페스를 하하하 웃어야 돼요. 나는 대국이니까. 속으로는 허리를 열나게 쫄라매면서 괜찮아 난 대국이잖아 이러면서. 우리가 모르는 사실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얼마나 지금 중국이 전천후로 미국한테 박살이 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런 거를 생각 안 하죠. 내가 예전에 토론회 때 갔는데 중국이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제발 좀 주변 정세를 보십시오. 미국 뉴스만 보라는 것도 아니고 러시아 뉴스를 보라는 것도 아니고 주변 국가들의 모든 소식을 다 합치면 이거는 게임에 졌네? 라는 결론밖에 안 나는데 왜 우린 자꾸 중국에 붙으려고 난립니까? 전쟁은 이기는 편에 서야 되는데. 전쟁의 정의와 악이 어디 있습니까? 이긴 놈이 승자고 정의지. 제가 아까 일본 얘기했지 않습니까? 일본도 억울한 부분 많아요. 졌으니까 나쁜 놈인 거예요. 간단해요. 오스만 제국은 그 거대한 국가가 터키라는 조그만 국가로 전락한 데는 왜? 패자에 줄 섰으니까. 이기는 편에 줄 섰으면은 지금은 오스만 제국은 산유국가 돼가지고 지금 카자흐 배웠는데 터키 가서 비즈니스에서 돈 엄청 벌었겠죠. 알아봐 배워야 돼요. 문법도 다른 언어를 배울 수가 없죠. 너무 어려워서. 우리 알타이 민족 왜 이렇게 국제 정세를 못 읽습니까? 네? 다음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유럽까지 연결하는 프로젝트를 했는데 잘 안 되고 있어요. 물론 연결은 다 끝났습니다. 잘 안 되고 있어요. 그 다음이요. 그 다음 국내 연결일 때가 계속 눌러주세요. 이런 식으로 일일 생활권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뭐냐면 패권. 항로는 패권하고 밀접한 관계를 갖습니다. 그래서 실크로드가 무진장 중요한 것이고 실크로드를 장악해 한 전쟁이 오늘날 신냉전 시대의 시작이고 이건 절대 화해가 안 될 거예요. 이건 어느 진영도 양보할 수 없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이기는 자 편에 줄 서야 돼요. 간단해요. 간단해. 뭐 신경 쓸 것도 없어요. 뭐 미국이 제국주의를 하건 중국이 뭐 중요해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됐지. 네? 이기는 차에 줄 서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청나라 명나라 교체기 때 우리의 위대한 사대부들은 의리 따지다 다 죽었죠. 그래서 우린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쪽팔린 거예요. 대가리 쾅쾅 했잖아요. 그거 안 해도 됐는데 해버린 거 아니야. 왜? 쓸데없는 자존심 때문에. 우리 이번에 아베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지지 안 했었죠? 힐러리 클린턴 지지하다가 대통령 자기네들이 생각한 것과 반대로 딱 되니까 어떻게 돼요? 바로 가서 그냥 대가리 싹 숙이죠. 형님 잘못이겠습니다. 딱 그러잖아요. 우리 왜 안 하죠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쪽팔립니까? 이거 못하면 안 돼요. 이거 해야 돼요. 한 사람이 희생하면 5천만 명이 잘 먹고 잘 살잖아요. 그렇잖아요. 한 사람만 쪽팔리면 돼요. 일본은 아베는 한 사람이 쪽팔리니까 1억 2천만 명이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일본 문제에서도 당당하게 얘기하지, 우리 멋있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이름은 얘기할 수 없으니까 어쨌든 간에 위안부 문제가 됐던 뭐가 됐던 사이다 발언 역시 개뿔이나. 그게 어떠한 보복으로 다가올지 여러분 지금 모르시죠? 우리가 지금 일본이랑 관계가 나쁠 때 어떠한 보복이 올 줄 알고 계시는 분 여기 계십니까? 아시는 분 계세요 혹시? 우리 일본이랑 사이가 나빠지면 어떠한 보복이 올지? 네? 당연히 돈 걸렸어야지. 우리가 죽게 생겼어요 지금. 지금 아베가 뻣뻣하게 나가죠? 왜 그래요? 우리 코 이만큼 꼈거든요 지금. 할 말 있으면 해봐 이 새끼야 그러는 거예요. 위안부? 나는 증거 없다고 생각해. 한국은 어떻게 생각해? 이러는 거예요 이제. 독도? 한국 땅인 것 같은데 니들은 어떻게 생각해?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분명히 분노할 걸 다 알면서 왜 그럴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분명히 일본은 우리가 싫어할 거 알면서 왜 그러죠?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우리 이런 거 얘기하죠. 보통 진보 진영에서 그런 얘기하죠. 우리가 선거할 때 독재 정권 시절에 선거 때만 되면 공산주의, 반공, 잠수함, 간첩 사건이 일어났다. 맞습니까? 맞아요. 일어났었어요. 뭐 그 당시에 일어난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옛날 거를 그때 집어서 이슈화시켰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선거엔 이겼으니까.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일본은 그런 거 안 할까요? 일본은 자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깥으로 이슈를 돌려가지고 자기네들의 정치 이득을 취하는 거를 안 할까요? 당연히 하겠죠. 당연히 하겠죠. 우리 이걸 망각하고 있어요. 내가 한번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소녀상 철거해야 됩니까? 증설해야 됩니까? 증설해야 됩니까? 지금 다 없애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이거 유튜브에 나가면 저를 막 친일파 김정민 박사 이런 얘기 막 올라올 수 있어요. 제가 나름대로 변명을 해보겠습니다. 변명을. 일본 애들은 위안부 문제 걸면은 반드시 한국 정부가 불쾌해하고 분노한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거 왜 했습니까? 이번에 이거 하면서 다른 문제가 있었어요. 우리 알고 있습니까? 혹시 일본하고 우리 간에 어떤 문제 있었는데 이슈? 네? 통화 스와핑 그거 있었어요. 우리 재계약해야 되는 시기예요. 근데 재계약해야 되는데 일본 애들이 위안부 문제를 터뜨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대한민국 만세 우리 애국자야 막 그때 당시에 여당 쪽에서는 야 이거 조용히 넘어가자 했더니 역시 니들은 친일파 새끼들이라 안 돼 막 이러면서 막 떠들었죠. 야권 쪽에서. 그러니까 막 박수 쳐주고 국민들이 역시 너희들이 해야 돼 막 큰일 날 소리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스와핑 제도를 맺어야 돼요. 일본은 그게 싫었던 거예요. 한국이 당연히 싫어할 거 알면서 훅 터뜨린 겁니다. 그리고 야 사인할래? 그랬더니 저리가 쪽발이 새끼야 그런 거예요. 너희들이랑 안 놀아. 그러니까 역시 우리나라 정치는 소신이 있어. 큰일 났죠. 앞으로 미국과 중국 간의 금융전쟁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중국이랑 붙어 있어요. 연한계가 돼서 연한계가. 제가 15년 전에 이걸 금융연한계라고 불렀습니다. 중국 금융 폭삭 막으면 우리는 쭉 끌려 들어가요. 일본은 싹 끊었어요. 빠이빠이 사요나라 하는 거예요. 아까 가계부채 보였죠? 부동산 폭락하죠? 저 부동산 누가 가져갈까요? 일본이 가져갈 거예요. 우리나라의 제2금융권 회사 이름 얘기하면 큰일 나니까 얘기 안 할게요. 다 어디 자본입니까? 네? 우리나라의 개인 가계부채는 국민은행 이런 데가 아닙니다. 제2금융권이에요. 그거 다 어디 자본이에요? 네? 누구 마음대로. 우리 죽었어요 진짜. 그래서 입 다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싸울 시기가 아닌 거예요. 이왕 싸울 거면 그래도 아메바보단 조금 레벨이 높아서 그래도 자존심을 세우고 싶었다면은 스와핑 사인하고 그리고 싸웠어야지. 그리고 싸웠어야죠. 그래서 중국 애들이 이거 안 통하네? 일본 애들이. 야 이렇게 하면 원래 한국 사람들 다혈질이라 잘 됐는데 이번 안 되네? 야 다음부터는 우리 위안부 문제 얘기하지 말자. 안 통하는데.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전략 아닙니까? 왜 이렇게 아메바 같은 전략을 씁니까? 이러니까 이용당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제 말이 지금 틀렸습니까? 우리 속은 겁니다. 속은 거예요. 뻔히 알면서도 일본이 하는 거는 다 나름대로 꿍꿍이 속과 계산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정확히 이용당했어요. 너무나도 훌륭합니다. 세계 교육열 1등. 머리 좋은 거 하나도 없는 것 같구만 제가 보기에. 이런 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는 우리 속으면 안 됩니다. 이제 제가 공개할 거니까 다시는 우리나라 사람들 중국, 일본 애들이 한국 사람들이 뻔히 싫어하는 거 알면서 어떤 이슈를 터뜨릴 때는 계산을 해야 됩니다. 얘가 왜 이러지? 이게 딴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꼭 생각해야 돼요.
두 번 다시 실수하면 안 됩니다. 다음이요. それはあえてですので分かりやすい形で、前半の部分をですねそれを説明したいと思います。それから今僕は何を考えているかということを2つ安倍政権が言っていること一つ正しいことがありまして、それは激動する国際情勢、それは本当にあります。大変に国際情勢は国際法をめぐる考え方も非常にその運用も含めて変わっております。でそういうことで進めたいと思います。で僕は言ったと思いますけれども法学者ではありません、実務家です。それも現場で、血の這うような現場ではなくて、例えばNATO の中枢にあってもしくは彼らの戦略に関わるとか国連 PKO の幹部職員として、国連 PKO の戦略に関わってきたそういうそのレベルの実務家としての、常識的な法の理解、国際法の理解、それをまず披露したいと思います。でまず集団的自衛権は悪かというお題ですけれども、日本ではこれが憲法9条を否定するか否かという局面に使われるので、なんか特にリベラルの論調というのはこれは悪いものであるというなんかわけのわからない戦争に日本が引きずられるんじゃないかみたいなことをこういうふうに語られるんですけども、結論から申しますとこれ日本の外を出ますと悪とか善とかという概念はありませんですね。それは皆さんご存知のように、自衛権、戦争というのはもちろん、行為としては戦争を侵略とするならばこれは違法化されております。パリ宣言ですね、これ救助ができる前からの話であります。でもしかし今の国連ができてから国連憲章ができてからのこれが明確に規定してあることは이거 소리 조절 안 돼요? 武力行使の戦争というならば自衛の戦争はとってもいいと思います。で自衛というのはよく言われるんですけど3つのことを考えております。まず武力行使を受けなきゃいけないと思います。受ける前にやっちゃいけない。で、それは予測できない緊急に対処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れがまず第一の条件としてあります。でそれに、対応する場合は武力反撃 자, 제가 얘기한 건 뭡니까? 이 사람 뭐 얘기한 거냐? 일본 이번에 그 평화연합법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단적 자위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제 자위되는 해군입니다. 더 이상 이제 경찰이 아니에요. 정식 군대가 된 거예요. 일본은 이거 왜 만들었을까요? 어차피 이거 쉬는 시간 이후에 얘기할 건데 다 계산이 있습니다. 다 꿍꿍이가 계산이 있어요. 자, 어쨌든 간에 우리 여기서도 얘기하듯이 우리는 지금도 데모할 때 나가서 뭘 얘기할 때 항상 진실은 정의는 뭐 어쩌고저쩌고 웃기는 소리예요. 정의가 어떻게 이깁니까? 부지런한 자가 이기는 거지. 제 말 틀렸습니까? 부지런한 자가 이기는 거예요. 악도 부지런하면 이기는 겁니다. 선은 난 착하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한 이상한 프로파간다에 빠지지 마십시오. 부지런해야 되고 공부하고 준비한 자가 이기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쉬는 시간 끝나고 그리고 연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이따 하겠습니다.